미국 정부가 오늘 하루 이자로만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20분 동안 약 1조 3천억 원이 이자로 사라집니다. 국방비도 아니고 의료비도 아니고 도로를 놓는 돈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빌린 돈을 갚는 값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가부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망한다, 달러가 끝난다, 금을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이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숫자가 실제로 여러분의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음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말, 미국의 국가부채가 공식적으로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5경 6천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GDP가 약 2천조 원 수준인데 그 28배에 해당하는 돈이 미국의 빚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이 국채 이자로만 쓴 돈이 9,7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20년에는 3,450억 달러였습니다. 5년 만에 딱 3배가 된 겁니다. 왜 이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었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풀면서 부채가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금리가 1.6%에서 3.4% 수준으로 2배 올랐습니다. 부채는 크게 늘었는데 금리까지 2배로 오르니 이자 부담이 3배로 뛰는 건 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이자로 쓴 돈 9,700억 달러, 같은 기간 국방비로 쓴 돈은 8,860억 달러입니다. 이자 비용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달러 자산이 더 높은 수익을 주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원화 가치는 떨어지며 환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 펀드, 달러 예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이 한 나라의 이자 정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는 먼 나라의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대출 이자, 노후 자산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아직 멀쩡하지? 39조 달러를 빌렸으면 진작에 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주 당연한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다른 나라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 특권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 말을 처음 썼습니다. 미국은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는 비용만으로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사올 수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핵심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사올 때, 베트남이 브라질에서 커피를 수입할 때, 나이지리아가 독일 기계를 살 때 모두 달러로 결제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입니다. 2위인 유로화는 21%, 중국 위안화는 겨우 3%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전 세계가 사줍니다. 한국도 삽니다. 일본도 삽니다. 미국이 빚을 내면 전 세계가 줄 서서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유지되려면 미국이 계속 빚을 져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보유하려면 달러가 세계에 충분히 풀려 있어야 하는데 달러가 세계에 풀리는 방식이 바로 무역 적자와 국채 발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기축통화국은 세계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적자가 너무 쌓이면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1960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이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처음 지적했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딜레마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이 서서히 희석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71%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58%입니다. 25년 동안 13%가 줄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달러 특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숫자로 나라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입니다. 미국 재무부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국채 보유 현황을 보면 1위 일본 약 1조 1855억 달러, 2위 영국 약 8660억 달러, 3위 중국 약 6835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2013년에 미국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넘게 보유했습니다.
그게 2022년부터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6,835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은 그 돈으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8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50조 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낮은 이자의 일본 국채 대신 미국 국채를 대거 사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2024년부터 30년 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금리는 0.75%로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026년 1월 기준 연 2.1%를 넘어서며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굳이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싸게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한국은행이 추산한 바로는 이 방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이 500조 엔, 약 5천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루에 8% 넘게 빠졌습니다. 단 0.25%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물론 외국인 전체의 미국 국채 보유 총액은 2025년 기준 9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이 팔면 다른 나라가 삽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같은 장기 안정적인 보유자들이 샀다면 지금은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빠르게 팝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충격을 줬을 때 주식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1981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위기 때 달러와 국채로 돈이 몰리는 공식이 깨진 것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뭔가 다른 게 채워지지 않겠어? 중국이 그렇게 크면 위안화가 대신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안화도 유로화도 지금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달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을 보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6년 초 공산당 이론지를 통해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IMF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 57%, 유로화 20%, 위안화는 2%입니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3%, 달러는 여전히 50%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본 통제입니다. 기축 통화가 되려면 누구든 언제든 자유롭게 그 통화를 사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환율 범위를 직접 관리합니다. 외국인이 위안화를 벌었을 때 자유롭게 가져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 묶일지 모르는 돈을 대규모로 쌓아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둘째, 금융시장의 깊이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만 해도 28조 달러입니다. 위안화 시장은 이 폭과 깊이를 따라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축통화는 결국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자본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홍콩과학기술대 에드윈 라이 교수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건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화는 어떨까요? 유로화는 외환 보유고에서 20%를 차지하는 2위 통화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통화는 하나인데 재정은 27개 나라가 따로 씁니다.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는 같은 유로화지만 신용도가 다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쌓아둘 수 있는 단일한 유럽 국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대체하는 단일 통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통화가 일정 비율씩 나눠 갖는 다극 통화 체제로 서서히 이행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1위이지만 비중이 57%에서 50%, 45%로 천천히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스스로 해방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날,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기본 10%, 중국에는 최고 145%까지 올라갔습니다. 1934년 이후 9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관세로 돈을 벌어서 나라 빚을 갚겠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11월에 내 관세가 올해 적자를 25% 이상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팩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2020억 달러입니다. 전년도 대비 142%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재정적자는 1조 7,750억 달러입니다. 관세 수입이 재정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한 25%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과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은 이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했습니다. 실제 재정적자 감소폭은 전년 대비 2.2%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관세로 세금을 더 걷는 동안 이자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025년 미국의 이자 지출은 9,700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1,000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관세로 번 2,020억 달러의 절반을 늘어난 이자가 그냥 집어삼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계획.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어떨까요? 미국의 연간 소득세 수입은 약 2조 4천억 달러입니다. 2025년 관세 수입 2,020억 달러의 12배가 넘습니다. 관세를 12배 더 거두려면 그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입 자체가 급감해서 거둘 관세도 사라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관세 정책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 출신 스티븐 미라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무역 상대국들에게 달러 약세를 용인하도록 압박하고 달러 가치를 낮춰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말어라고 합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의 가치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국채를 팔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납니다. 관세, 달러 약세, 국채 금리 상승이 연결된 고리입니다. 관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수출이 타격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관세가 미국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내내 연준 의장 파월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금리를 당장 3%포인트 내려라. 그러면 연간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고, 파월은 너무 늦다며 해임 위협도 반복했습니다. 파월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2025년 하반기에 세 차례 0.25%씩 금리를 내렸지만 202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연속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약 2.7%로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습니다.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중동 분쟁으로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자주 거론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 지배입니다. 재정 지배란 나라 빚이 너무 많아져서 중앙은행이 본래 임무와 상관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39조 달러의 빚에 연간 1조 달러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계산에 따르면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마다 10년에 걸쳐 이자 부담이 3,510억 달러 추가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부양 요구가 아닙니다.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재정적 계산이 섞여 있습니다. 전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2026년 1월 미국이 재정 지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직면한 딜레마의 진짜 구조가 드러납니다. 만약 연준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채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금리를 낮추려다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경기 성장이 둔화되며 세수가 줄어 재정 적자가 더 커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구조. 이것이 지금 연준이 처한 현실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워시는 과거 기록상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인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금리 방향에 대한 시그널로 시장에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러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변수입니다. 2025년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연초 온스당 약 2,600달러였던 금이 10월에 4,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1970년대 말 이후 가장 강한 연간 상승폭입니다. 2026년 1월에는 온스당 4,68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였습니다. 2025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이 863톤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중앙은행 금 매입량이 473톤이었는데 지금은 그 2배 수준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이 102톤으로 1위를 기록했고 카자흐스탄, 브라질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금을 살까요? 어느 나라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것을 목격한 뒤부터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금은 아무도 동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도 움직였습니다. 금 ETF로 들어온 자금이 2025년 3분기에만 분기 사상 최대인 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지수가 2025년에 약 9.4%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에 투자해도 될까요? 긍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장기 정책 결정이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은 선진국보다 아직 훨씬 낮아 수요가 계속 나옵니다.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미 60% 넘게 오른 자산입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방식이 현실적일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 골드바는 가장 순수한 실물 자산이지만 구입 시 부가세 10%가 붙어 금값이 10% 이상 올라야 본전입니다. 금 통장은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KRX 금연물 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세가 모두 면세되고 거래 수수료도 약 0.3%로 낮습니다. 국내 상장 금 ETF 중 현물을 추종하는 상품은 롤오버 비용이 없어 장기 보유에 유리하지만 수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 상품도 있으니 상품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금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금의 역할은 다른 자산이 무너질 때 그나마 버텨주는 완충제입니다.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포트폴리오 금 비중은 보통 5%에서 10%입니다. 달러 자산, 주식, 채권과 함께 분산의 한 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상 내내 달러의 균열,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도, 관세의 허점, 연준의 딜레마, 금으로의 자산 이동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달러 패권은 언제 끝날까요? 역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14년 영국 파운드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고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영국 경제 규모를 추월한 건 무려 1870년대였습니다. 경제력에서 앞서기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1920년대에야 달러가 파운드를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뒤바뀐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파운드가 완전히 기축통화 지위를 잃은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이 경제력에서 영국을 앞선 것은 1870년대,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완전히 확보한 것은 1944년, 무려 70년이 걸린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경제 규모가 바뀐다고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금융 인프라, 법적 제도, 시장의 신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관성이 있습니다. 기축통화 교체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갑자기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1450년 이후 기축통화 역할을 한 나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6나라였습니다. 각 나라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평균 100년 내외입니다. 달러는 1920년대부터 파운드를 앞서기 시작했으니 지금이 약 100년째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패권이 기울어지는 속도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지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의 추세입니다. 2000년 71%에서 지금 57%, 25년 동안 14%가 줄었습니다. 이 속도가 가속되는지 둔화되는지를 보십시오. 둘째, 미국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게 물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는 결국 미국 기관의 신뢰도에서 나옵니다. 셋째, 미국 재정 적자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연간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 숫자가 계속 커지면 국채 수요가 줄고 금리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솔직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패권이 내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년 안에 끝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달러 중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1914년에도 1920년대에도 전문가들은 파운드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운드는 결국 교체됐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과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달러 패권의 쇠퇴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57에서 50으로 50에서 45로 천천히 줄어듭니다. 무역 결제에서 달러 외 통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계속합니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안정적 투자자가 줄고 단기 투기 자본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변화들 하나하나는 당장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에서 패권 교체는 항상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달러가 약해진다고 달러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쓸모 있는 통화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영원하다는 전제로 자산 전부를 달러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패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교체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 느린 변화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산은 10년 후에 다르게 갈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읽는 한 가지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실 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